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것은 이제 뭐 워낙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가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그런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제가 고려 서리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자라고 붙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제 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우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우직한 사람, 잘 어리석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자는 이제 그렇더군요. 보니까 제가 고서를 찾아보니까 자기를 세상에 맞추는 이런 거를 지자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근데 우자는 이제 세상을 자기에 맞추는 이제 그런데 아마 서인은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자기를 현실에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역사라는 게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게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왜 이 역사가 반복되느냐고 얘기하는 걸 한번 보니까 투키디데스가 그 정의를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사람이고 아테네의 군인이었고요. 또 이제 사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수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적개심이라든지 오만함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또 권력을 무한 확장하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이런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시기를 지나도 역사가 지나도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역사에 투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우리 동양에도 보면 뭐 4단 7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7정 뭐 기쁨, 슬픔, 노여움, 두려움, 뭐 욕심 뭐 그런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반복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보다 훨씬 앞으로 왔습니다만은 18세기에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은 프로이센의 이제 군사학자였죠. 이 사람은 역사적 사례라는 것이 이것이 그 굉장히 최고의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통제된 실험을 못하니까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득력 있는 그런 논거를 차지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식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이것이 어떤 거대한 국제 질서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떤 국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전쟁 얘기입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정치고 정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에 종속되는 이 전쟁을 어떤 한 개인의 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 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그 기록과 기록 사이의 디테일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섣부르게 제가 어느 특정인을 우상하는 그런 이제 다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제된 시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적 증거에 의존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삶을 풀어가는데요. 근데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과 사실 사이의 디테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교훈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교훈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차라리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게 나온 그런 이제 상황도 있죠. 우리 알렉스 스토크빌이 그런 경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역사라는 게 역사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역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해치카도 그런 말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만큼 역사는 객관적 사실보다도 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를 하는 역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것은 이제 1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질서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당나라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당극이 일극 체제가 907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907년에. 그러고 나서 916년에 거란이 이제 부상하는 거죠. 라이징 하는 거죠. 거란하고. 그리고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5대 10국이라는 그런 혼란기를 거쳐서 979년에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굴기하는 거란과 신흥 송나라 이 두 나라가 양극체제를 이루어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내를 조금 좁혀서 압록강으로 이제 오게 되면 압록강에는 이제 고려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송과 거란 양대축이 있었고 또 여진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고려와 송, 거란, 여진 하나의 사각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하면서 어떤 다이내믹을 전개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요 몇 가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하나의 사례고요. 그러다가 이제 986년 들어가지고 송과 거란은 고려의 각기 화치를 제외합니다. 뭐 그거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우선 그 송나라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송나라가 이 거란의 이제 군사 원조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바친 연운 16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베이징 그 북쪽 쪽 화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베이징 이쪽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지역에 16주를 이제 거란에 줬죠. 군사 원조를 받는 대가로. 이제 그러면서 송나라 통일하고 나서 이제 그거 돌려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거란에 잘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80년에 거란 정벌에 들어갑니다. 송나라가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송나라는 고려를 회유해가지고 협공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땅 연운 16주를 이제 회복하는 데 골몰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거란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잠깐만요. 거란은 이제 늘 그 고려의 의중이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또 고려가 언제 송과 연합하지 않을지에 대한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과 거란이 영토 각축을 벌이면서 고려라는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86년에 정월입니다. 송나라 태종이 직접 이제 군사를 이끌고 대거란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송과 거란의 25년 전쟁에서 최대 전투인데요. 기구관 전투라는 곳인데 그래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요. 근데 그 전쟁 와중에 거란은 고려에 사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는 그 이중 병락을 펴는데 하나는 뭐냐면 송태종한테 야 내가 군대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지만은 군대를 보지 않고 실제로 보내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굉장히 그 복잡한 다이내믹 속에서 고려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운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려는 이제 북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고려는 그 태조 때부터 서경을 중시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그 후대에 이제 유문을 남기기를 적어도 왕이 100일 정도는 서경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경을 중시하고요. 또 외적 방어, 또 국경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해서 북진 전책을 계속 펴게 됐죠. 특히 성종은 이제 990년 9월에 서경을 순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달 뒤에 서희가 이제 이 순행에 참여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는 그때 이제 여진족을 백두산 밖으로 축출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압록강을 중심으로 거란과 이제 국경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란은 이제 고려의 북진이 가시화되니까 이 압록강 유역에 그 고려가 진출하지 않도록 그 진출 경계를 강화했고요. 또 송과의 밀착을 늘 그 가능성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송은 이제 992년에 고려와 책봉 조공 관계로 밀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책봉 조공 관계는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외교 관계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왕권을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소국과 강대국의 왕권 인정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자주적 상황에서의 거래적 그런 외교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원 고려와 책봉 관계를 책봉 조공 관계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거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거라는 송의 고려와 송의 군사적 연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결국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1031년 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맘때입니다. 993년 윤 10월. 그때 윤 10월은 이제 10월 다음에 또 다른 2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챗GPT 알아보니까 딱 지금 이맘때라 그러더라고요.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이때가 바로 거란의 1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영토 분쟁 그리고 긴장의 이 산물이고요.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지정학적 변동성의 기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란은 이제 사실은 제가 모두에 몇 번 설명을 드린 대로 그 송가의 일전을 앞두고 고려 선복에 들어갑니다. 송가의 일전은 왜냐하면 이제 이 993년에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서 사실상 성공을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고려를 아까 말씀드린 그 책봉과 그 조공 관계로 만들죠. 그렇게 다음에 사실은 2004년에 이제 송가 일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고려가 거란이 사실상 승리를 하죠. 그 전에 일전을 앞두고 이제 거란이 고려 선복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은 늘 이제 우리가 합니다만은 우리가 외침을 받은 것이 우리가 대비가 부족하고 약해서냐 아니면은 이 제국의 어떤 힘이 탁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결국 지금 이제 거란은 그 동아시아 패권 쟁탈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고려 선복에 들어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놨고요. 보면은 이제 서북계가 있습니다. 이 서북계라는 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려의 이제 중앙지방단제가 그 삼경, 오도, 양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경, 평야의 서경, 그다음에 개성의 이제 원래의 도시 중경인 것이고 있고 경주에 이제 남경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 계가 제가 북계와 동계가 있는데 북계가 이쪽입니다. 압록강에서 이쪽 서쪽에 있지 북계가 되겠는데 이 서북계 북쪽에 서북계 여진족이 이제 거기서 993년 5월에 거란이 거병한다는 징후를 우리 고려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가 이제 워낙 거란이 이제 말하자면 기만 작전을 많이 펴고 하니까 그건 믿지 않다가 탄핵에 가서 다시 그 여진이 거란이 이제 출병을 했다는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준비하는데요. 고려가 결국은 징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달 동안 징집해가지고 10월에 3군 체제를 정비합니다. 3군이 이제 상군, 하군, 중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서인은 그때 중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상군사는 시중 박양규였고요. 하군사는 문화시랑 최량이라는 사람인데 뭐 시중은 시중이니까 그렇고요. 이 최량은 성종, 그러니까 고려 성종이 이제 왕친인데요. 성종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고려 3군을 실제로 지휘하는 사람은 중군사 서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란 방어 책임자를 했었고요. 또 군통솔과 외교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희가 유의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은 결국 서희 전략과 식견이 이 지금 당시에 3군에서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3군은 북계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종이 이달에 이제 윤 10월에 이 서경 평양에서 여기 영주 안북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거란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가를 돌려서 다시 이제 내려갔고요. 서희는 봉상군 전투에서 이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령은 이제 당시에 이제 6만 군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소송령이 이제 고려에 보낸 그 소위 문서에 보면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래요. 사실 이게 동영상에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동영상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소송령이 동경 유수였고요. 직책이 그리고 이렇게 사정을 볼 때 한 6만 정도로 우리 지금 사학자들은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6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봉상군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의 항구를 건너하는 거죠. 사실은 고려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고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거란의 침공, 특히 봉상군이 함락되고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도정이 이제 수제 분열을 합니다. 뭐 할지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평양 북쪽 걸 띄워주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니다는 있고 뭐 그런 할지론과 아니 통곡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아니다 싸워야 된다는 뭐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소성령이가 보낸 그 침략 명분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나온 대로 자 대조는 이제 거란을 말합니다. 이제 거란이 패거리던 거란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패거리던 동아시아의 패거리던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왜 너희가 국경을 침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토벌하러 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거란 땅을 접하고 있으면서 왜 바다 건너서 송하고 사귀느냐. 우리하고 사귀지 않고. 세 번째는 기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부하지 않으면 소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손령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서희는 이 소송령의 이제 주장을 보고서 제가 잠깐 시간을 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해명이 가능하고 화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능성을 이제 성경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우선 뭐냐면 이제 강계를 침탈했다는 것은 이제 아까 그런 소선령이 고구려의 옛 땅을 침탈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압록강 주변에 있는 여진족들의 습격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축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받고요. 그리고 거란과 그렇게 되면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은 상호 불가침 협상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송가의 사대를 청산하는 얘기는 이제 거란을 모시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송가의 외교 단절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에 기부하려면은 여진 때문에 이제 길이 막혀서 그랬는데 그 길을 열어야 된다면 이런 이제 논거를 들어가지고 성종한테 자 우리가 이거는 협상이 가능하다 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협상 가능성을 성종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고려 조정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판단에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는 제가 이 고려라고 표시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려의 국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희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커다란 의사결정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려는 우선 동경 유수의 소선령이 처한 처지를 알고 있었고요. 또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라는 이제 원정을 할 때 세 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거란의 황제가 직접 이제 친정하는 경우, 둘째는 도통이라는 이제 자리를 임명해서 원정하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도통을 임명하지 않은 원정이 있는데요. 지금 도통을 임명하는 경우는 최소 15만 명 이상이 등장하고요. 뭐 황제가 가면 그 이상이 되겠죠. 뭐 30만, 40만 이런 기록이 있고요. 지금 동경 유수 소선령은 도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6만 명 정도의 병력밖에 안 되고 이 도통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무리한 군사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란의 군사 편제상 그리고 단기간 내 목적을 수행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고려는. 그리고 지금 아까 봉상군 전투가 첫 전투였는데요. 그 전투에서 고려가 졌지만은 거기서 굉장히 공성전을 통해서 거란이 피해를 입은 걸 알게 됩니다. 병력 손실을 본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지금 뭐 현대에 와서 이제 좋은 미어샤이머가 일어나했습니다만은 대개 국가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이론과 그 다음에 내부의 심의와 토론이라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뭐 1031년 전의 얘기지만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저는 보는 거죠.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손자병법, 뭐 그때 손자병법 알았겠죠. 손자병법에 보면 제가 책을 보니까 이제 작전편에 보니까 속승론이 있습니다. 속승론. 그러니까 전쟁은 속전속결해야 된다고 손자는 이제 이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점령지를 활용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거란이 갖고 있는 속성론과 점령지 활용한 보급 전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무력화시켰냐면은 우선 소송령이 한국을 계속 요구하는데 답을 안 해줍니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보면 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연 전략을 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청야하라 그래서 이제 들판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급을 못하게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고려는 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은 이제 병민일치제라 그랬어요. 뭐 사실 고려라도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는 이 상비군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농번기를 지나면은 이제 군사를 징병을 해서 전쟁하는데요. 병민일치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할점이 많은 거죠. 전력이라는 게. 그리고 거란은 이제 기병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기병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공성전, 성을 공략하는 지구전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중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소송령이가 이제 진군을 멈추게 되는데요.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성에서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 안중진에서는 대도수라는 그 중랑장이 있었는데 이 대도수는 제가 보니까 이 왕건의 대조영이죠. 대조영. 거란 대조영의 정 13대 손입니다. 직계 13대 손은 아니고요. 정 13대 손이고요. 정오품 중랑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발해 왕족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발해가 지금 고구려의 옛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는 이 발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구려의 옛 땅이 고려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이 서인은 소선영한테 얘기합니다. 소선영은 고구려 땅에 자기 땅으로 얘기했지만 이 서인은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발해의 대도수가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에 성공했고요. 거란은 사기가 떨어졌고 겨울철 장기전 필요가 겹쳐서 진군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장면 보시죠. 이때 이제 송종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협상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희의 지연 전략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송종은 여러분 송종 대단한 왕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종은 그래서 이 안중진 전투의 승리를 기화로 해서 거란 군령에 이제 합동사, 화해를 통하는 그런 사전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선영은 이제 그 보낸 확통사는 자기와 상대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송종은 서희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철칙인데요. 퍼스널리스 팔리스라는 거죠. 서희는 바로 정책이었습니다. 서희는 이미 우리가 서희의 이 전력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972년에 내시장이 됐고요. 이 사람이 고려가 이제 쌍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광종 때 과거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 서희가 2차 과거에 두 번째 치러진 과거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서희가. 그래서 이제 972년에 내시장으로 송나라의 외교 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 그 외교는 10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송나라 외교 정사로 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983년에 군정 책임자인 병간 의사가 됐는데요. 그거는 거란을 상대하는 직책입니다. 그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차절을 가진 지 20년, 그리고 거란을 상대한 지 10년. 이 정도면은 그 축적된 경험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적된 정보와 판단력이 있었고요. 또 국제정세 병법에 능했고 지리에 능했다. 그런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보는 것이죠. 서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소선영은 서희를 이제 알죠. 이 사람이 자기들을 상대하는 책임자고 전략가고 송종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희를 협상 상대로 하게 되는데요. 서희는 이제 협상 전에 소송령의 초조함을 이제 간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령의 처지도 간파를 했고요.
그래서 지연 전략을 펴게 되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라신 대로 이제 그 원래 이 소송령이 그 서희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나는 그 대국이고 너는 소국이니까 정원에서 나를 만나라. 그러죠. 이제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집 구조라는 게 정원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마루에 앉고 이제 서희는 정원에 앉아서 살자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서희는 결국은 이제 신하가 같은 대등한 국가의 신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같이 앉자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앙상에 올라가서 상견례를 하죠. 앉는 것도 이제 남북으로 앉자는 것을 서희는 동서로 앉자고 합니다. 아주 대등한 그런 일종의 외교에서는 그 의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회담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선 제압을 하고 협상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결국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고요.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하게 되었고요. 서희는 고구려의 국호를 얘기했고 평양에 도읍인 걸 들어서 고구려가 고려의 땅 이름을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선영과 서희는 결국 압록강 유역의 여신의 문제가 공동의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동 육주를 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과 고려 간의 강화가 급진전되는 거죠. 이 강동 육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소선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종한테 자 3월 초부터 압록강 서쪽, 그러니까 압록강 서쪽은 거란의 땅입니다. 압록강 서쪽에 우리가 5개의 성을 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올해는 압록강 동쪽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남쪽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거란에서 한번 본다 거꾸로 본다고 보세요. 보시는 어떤 느낌인지 오실 겁니다. 거란에서 볼 때 자 우리 앞에 있는 이건 우리 땅에 5개를 질 테니 압록강 건너 있는 너들 땅에서 그 압록강에서 밑으로 280리 안에 성을 쌓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게 됩니다. 이 성은 우리가 역사에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성을 쌓는 겁니다만은 얼마나 이거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 자산과 또 우리 민초들의 노동력이 동원되는 것이겠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2년 동안 쌓습니다. 994년 성종 13년에 서희가 평장사로서 종일품 평장사로서 996년까지 성을 쌓습니다. 996년이라는 것은요, 서희가 998년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2년 전까지 여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런 서입니다. 그래서 안북부에서 압록강까지 사진 사주의 8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진 사주 8성인데요. 이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거란이 2차 침입 때 보면은 3차 침입 때 보면은 거란 황제가 이 강동의 6성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6성과 이 8성이 같은지는 기록이 정확치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당시로서는 기록에서는 8성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거란의 성종, 또 거란도 성종입니다. 거란의 성종은 고려 성종의 애를 책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급부를 주는 거죠. 제가 이제 고려의 현실주의적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이 제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겁니다. 고려의 외교 정책은 일단 리얼리즘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주의. 힘의 역학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실사구시. 이게 제가 그 역대 정부의 우리 한국 역대 정부를 보니까 용어가 제가 이건 이제 일종의 정파적 이해를 제가 피하기 위해서 썼어요. 어떤 정부는 실사구시, 어떤 정부는 실용외교, 어떤 정부는 실리외교, 별의별 어떤 정부는 실사구시의 실용외교, 뭐 별 이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넣은 겁니다.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를 넣었는데요. 그 제임스 팔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2002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학술원 초대 원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957년은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군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하는 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자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당나라, 거란, 몽골, 청 이런 제국이 굉장히 힘을 투자했는데 한반도에서 왕조가 보존됐다는 데서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네, 그것은 이 제임스 팔레 교수가 내린 결론은 대륙 세력의 이 변동에 대해서 이 한반도의 왕조들은 현실에 기반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 디플로머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프래그매틱 디플로머시를 한글로 해석하자니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정부가 다 써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실사구시, 실용예고, 실리외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고려를 보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송과 거란의 일종의 양극체제에서 실리에 따라서 자주성이 전제된 외교로서 책봉, 조공의 4대 외교를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송과 거란도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처한 위치를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각기 화친을 추진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려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리 외교를 펼 수밖에 없었고 거란과 송나라는 고려의 그 처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예. 그중에 이소사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소사대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대주의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조선에 나온 사대주의와는 다른. 어떤 얘기냐면 약소국의 지도자는 지자여야 한다. 지자여야 한다. 약소국의 지도자는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지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지자는 세상을 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 맞추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약소국의 지도자는 천리를 두려워해야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합니다. 예. 고려는 이거를 따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진에는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 배우다 4대 교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소국에는 교련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여진이 이제 거란의 침범을 당해가지고 고려에 왔을 때 기록에 보면 한 2,000명에 대해서 고려가 노잣돈을 줬다고 해요. 노잣돈을 쫓아버렸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교전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려가 했던 대거란 윈윈 전략입니다. 윈윈. 자 보십시오. 이제 거란은 이제 여진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제의를 했죠. 그리고 늘 후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송을 치러갈 텐데 고려가 채우지 않을까. 그래서 후환을 없애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고려의 사대를 받아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패자가 됐죠. 고려는 여진을 축전하고 국경을 보장받았고요. 또 거란과 화친으로 변방을 안정시켰고요.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 확보했고 강동 육주 방어선을 확보했습니다. 이 강동 육지의 방어선이라는 것은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란 입장에서 한반도를 쳐다볼 때 서쪽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기 어려워요. 동쪽은 평야입니다. 아주 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침략이. 바로 그것을 고려는 확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서희가 이제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사대를 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어떻게 확보했냐는 말이죠. 994년에 이제 거란과 사대를 하고 이제 관계를 거란에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러자 송나라한테 야 우리가 거란에 당한 이걸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파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송이 지금 거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쳐들어올 텐데 고려에 병을 보낼 상황이 되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송과 단교를 하는 거죠. 서희의 자질인데요. 서희가 어떻게 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희는 논리의 담대함, 이것은 실은 빙산의 이리덕이고요.
그 인격이 원래 펀더멘탈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부친 그 서필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를 쳐다보시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광종한테 뭐 틈만 나면 대들고 뭐 대든다는 표현이 제가 작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서슴지 않을 거예요. 광종이 아주 서희 아버지 서필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또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사사건건 예를 들면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를 돌파한 쌍기 왜 기화인을 중용하느냐 뭐 그런 등등해서 굉장히 했고요. 광종이 금잔을 내렸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왜 신하한테 이런 이걸 내리냐 말이죠. 그런 이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죠. 성종이 영명사를 이제 가게 되는데 성종하고 이 서희하고는 18살 차이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성종은 서희한테 의지했던 것 같아요. 18살 더 있는 이 지혜로운 경험이 풍부한 서희한테 굉장히 이 국난을 당해서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영명사를 놀러 가자고 합니다. 영명사는 여러분 거기가 이제 그 대동강 옆에 그 부병루죠. 그러니까 그 온갖 이 풍광이 좋은 그런 곳인데요. 고려 왕들이 뭐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이제 대동강에 가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던 그런 곳인데요. 그 부병 영명사에 놀러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서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 갔고요. 또 해주에 갔을 때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성종이 이제 서희의 막사에 들어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그럽니다. 왕하고 신하는 같이 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먹는 술이 따로 있고 왕이 먹는 술이 따로 있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그러면 막사 밖에 가서 내가 가져온 술이 있으니까 그거 합시다. 그래서 겨우 한잔하고 헤어질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왕의 역할과 이 신하의 역할을 엄격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내가 좀 설명했습니다만 좀 길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또 애민정신이죠. 성종이 사실은 이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동강에 쌀을 버리라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 쌀은 백성의 생명이라 해서 이제 그를 반대했던 적도 있고요. 영토관이 있죠. 고구려 영토관이 있었고요. 뭐 그런 서희였고요. 성종이 이런 서희를 신임하지 않는 데 있겠습니다. 않겠나 신임했습니다. 신임했고요. 그 기록에 보면은 성종이 사실은 17년 치세였는데요. 17년 치세 동안 서희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성종이 서희보다 1년 먼저 죽습니다. 1년 먼저 죽고요. 죽기 직전에 이제 서희가 이제 병이 들어서 개국사에 요양을 할 때 찾아갑니다. 병문안에서 의를 보내고요. 그리고 말과 곡식 천석을 보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임하고 조화의 그런 서희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날카로운 전문성이 이 감성의 논리를 제압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숙 대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교관은 자질은 70%는 상식이고 30%는 전문성이다. 그런데 위시가 되면은 이제 전문성이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중대한 국가 위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전문성이라는 미세한 전문성의 개입이 결과에서는 국민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희가 그런 겁니다. 아마 서희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작은 이 개입이 인게이지먼트가 고려 조정의 의사결정에서는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외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적의 추가적인 군사행동의 의지를 꺾은 다음에 담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서희는 거란의 칠 목적이 무엇인지 또 확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파하는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국민 전환을 기획하는 거죠. 예. 또 거란한테는 분명한 명분을 줬죠. 사대를 했고요. 송가의 군사력을 중단했고요. 비슷한 시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맹자가 활약했던 시기가 비슷한 시기입니다만은 이 서양에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아테네는 사실은 이제 당시에 최강국이었죠. 패권국이었고
라이징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아테네는 16년 동안 전쟁에 지지분하고 지지부진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외부와의 갈등, 전쟁을 통해서 내정의 불안,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쟁 장기화의 좌절감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멜로스라는 그 작은 섬나라를 공격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건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멜로스는 굉장히 강하게 저항합니다. 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절망이고, 그리고 저항하는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강합니다. 강하게 저항합니다만은, 아테네는 힘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멜로스는 진압이 아주 무참히 진압하게 되고요. 아테네도 나중에 결국 지게 되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외치는 거나, 또 힘이 있지만 고삐 풀린 이 힘은 둘 다 몰락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도 이제 조선 시대의 병작하는데도 나타납니다. 그때도 결국 우리가 세력전이, 동아시아의 세력전이, 명청교체기에 우리는 인조 정권은 친명대금이라는 일종의 외통수를 치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굉장한 이 분란이 일어나죠. 논란 끝에 결국은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거죠. 최명길이라는 당시에 굉장한 전략가가 있었죠. 물론 최명길이가 역사에서는 망고의 역적을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최명길에 대항했던 김상은은 청사의 기린함을 충신이 됐지만,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를 보존한 사람은 결국 최명길이었죠. 자, 매듭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전쟁은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환기적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세력이 전이될 때는 예외 없이 한반도에 파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가 없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내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했고 내분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 강대국은 이 우리의 내분을 활용해서 침탈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앨리슨 그레함이죠. 그레함 앨리슨은 지난 500년간의 강대국의 패권 교체를 보니까 16번은 있었어요. 16번. 그중에 12번은 전쟁이고 4번은 평화적이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강대국의 패권, 미국과 지금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으로 끝날지 평화적으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인은 1031년 전 서인은 동아시아의 패권의 흐름을 정확히 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본심을 가장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압록강 일대를 장악했고요. 그리고 외교가 제기되고 동아시아에 강조를 부정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이것이 바탕에 대해서 26년 동안에 이제 거란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세기에 100년 동안의 평화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에 서희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우리한테 엄하게 묻고 있는 거죠. 야, 지금 나는 이렇게 대응했는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일종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